네, 저희 블록체인 나우 드디어 4부입니다. 저희 국내외 시황과 이슈로 다시 한번 문을 열었고요. 오늘 4부에서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샌드뱅크 CEO이신 백훈종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좋은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오신 거죠? 네, 지난주였죠. 아, 네. 네. 드디어라는 말이 본인도 결국 나오시네요. 네, 드디어 나와주셨군요. 네. 오늘 저희 글로벌 이슈에서도 다뤘지만 이 서클이 암호화폐 은행으로 나아가겠다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전에 이제 백훈종 그 이사님 나오신 줄 모르고 샌드뱅크에 비교를 했어요. 네, 제가 네. 좀 예시로 잠깐 썼는데 네.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 암호화폐도 은행의 역할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추세로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상자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그 영어 표현으로는 온램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게 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법정화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식의 어떤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그 자본을 가지고 암호화폐로 그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어떤 진입로, 창구가 은행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디지털 자산을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창출을 하는 샌드뱅크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이자율이 발생을 하는지도 확인을 같이 해봤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에 따른 주변의 반응들 혹시 있었나요? 일단은 처음 방송 데뷔한 거 축하한다는 인사를 좀 방송이세요?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축하를 많이 받았고 네. 특히 궁금하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누가 보고 있긴 한가 봐요. 누군가 저희 방송을 보고 있네요. 네. 네, 오늘 두 번째 방문이셔서 그런지 뭔가 전보다 더 뭔가 편안하다고 여기 대본에 써 있는데요.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번주보다 더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보다 더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럼 저희가 더 편하게 해야겠죠. 저희가 네. 좀 그 한 주 동안 장난기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네. 가상화폐 커스터디의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커스터디 어떤 거죠? 가상화폐 커스터디란 가상화폐를 내가 스스로 보관하는 대신에 네. 나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해줄 수 있는 기관에 수탁을 맡기는 것을 말하죠. 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그 프라이빗 키를 소유하고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네. 프라이빗 키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자산이 내 것이다라는 개념이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네. 이제 이 방식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들이나 문제점들도 있어요. 네. 어떤 문제점인가요? 예를 들어 프라이빗 키를 내가 분실하거나 네. 아니면은 어딘가에 적어놨는데 까먹거나 네.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네. 아니면은 그냥 이 프라이빗 키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네. 믿을 수 없는 개념으로 다가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잘 할 수 있는 전문 수탁 기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그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넣고 그 돈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어떤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이라는 것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좀 각광받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전에 이은주 앵커가 전달을 해드렸듯이 지금 시중은행들도 이 가상화폐 커스터디 사업 진출에 네. 좀 발돋움을 해나가는 게 그쵸.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가상화폐 커스터디 사업과 어떤 것이 또 차별점이 있나요? 기존 가상화폐 커스터디 사업자들은 그동안은 은행이 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수탁하지 못하는 그 레드오션을 네. 네.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수요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었죠.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트레이딩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보관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점들 네. 이거를 뭔가 안전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수탁기관에 보관할 수는 없을까? 네. 이런 고민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의 어떤 특화된 이런 기술 기업들이 그럼 우리가 해줄게. 모든 고객들의 자산을 내가 만든 지갑 안에 모아서 네. 내가 그걸 관리를 해주고 해킹당하지 않도록 보안도 잘 설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이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도 제공하고는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은행이 하던 일이 이제 바로 이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뭐 대출을 원하는 고객, 그 예금을 원하는 고객, 혹은 뭐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어떤 한 창구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은행도 가상자산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 상황인 겁니다. 네. 사실 실제로 지금 사업에 몸을 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장의 분위기라던가 이제 서비스를 맡기시는 투자자분들의 반응도 바로 즉각적으로 좀 느끼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이 저희 샌드뱅크가 직접 커스터디 솔루션을 구축해서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제 저희는 헤네시스라고 하는 네. 그 국내 가상자산 전문 수탁 솔루션과 네.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 고객 자산을 거기에다가 이제 위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샌드뱅크나 헤네시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아직은 뭐 당연히 시중 은행들보다 어떤 브랜드 명판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부족하죠. 네.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큰 금액의 가상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그 내 돈이 맡겨지는 곳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샌드뱅크에 항상 그 투자 상품에 신청을 하실 때 꼭 물어보시는 게 돈이 어떻게 관리가 되냐,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네.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이제 헤네시스가 네. 네. 최근에 뭐 국민은행과 이렇게 합작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코다라는 법인을 출범해서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기사를 전달드리면은 또 거기에서 신뢰가 확 드시나 봐요. 아. 네. 네, 그렇게 좀 저희가 피력을 하고 있죠. 네. 네. 실제로 또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앞서 그 가상화폐 커스터디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이 되려면 사업이 또 육성이 되면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네. 시장 파이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커스터디 시장이 커지면은 또 이 가상화폐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물론 가상화폐를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지금도 거래소 등을 이용해가지고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네. 네. 더 큰 규모의 자금들,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블록딜이라고 하죠. 네. 몇백억 원 수준, 몇천억 원 수준의 가상자산을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가상자산 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다 국가별로 파편화되어서 시장이 존재하고 네. 유동성을 하나로 모아서 제공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커스터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그런 분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또 그거를 보관하고 싶은 법인이 있다면 네. 네.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행이나 아니면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한테 가서 이제 1대1로 면담을 해가지고 네. 가상자산 관련된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샌드뱅크와 같은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은행들도 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난달에 코인플러그와 우리은행이 함께 커스터디를 출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시중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에 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우리은행 뉴스는 저도 봤는데 네.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7월 달에 이 시중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풀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뉴스 소개에서 잠깐 나왔지만 네. K뱅크와 기타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만 2배가 늘었다고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총이 이렇게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또 부수적인 수수료, 네. 수탁만 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암호화폐 특성상 자주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생각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관련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긴 하지만 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산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에 따른 당연히 주 고객층들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국내에도 저도 요즘 연락을 받는데 네. 네. 이제 우리가 다 이름 들어봤을 만한 그런 중견 기업들 어. 아니면은 뭐 IT 쪽에 이렇게 유명한 그런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실 때가 네, 있어요. 네. 자금 관리하시는 담당자들이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도 가상화폐를 일부 좀 매수를 했고 네. 그거를 뭐 믿을 수 있는 기관에다가 맡기고 네. 그리고 일부는 운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제 저한테 여쭤보세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업들은 결국 그 회계 장부 안에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네. 분기별로. 네. 근데 그 자산의 가치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계속 떨어지면은 네.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쵸. 현금 유보가 많은 기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일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가상화폐를 바꿔놓으면 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좋겠죠. 그래서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인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코다, K닥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맡기고 또 일부는 네. 저희 같은 예치 서비스에 좀 그렇게 운용을 문의하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뭐 우리은행이나 뭐 하나은행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저번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샌드뱅크만의 이제 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이 대기업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 횡포 아닌 횡포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차별화된 전략 네.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 뭐 지금 뚜렷한 전략 같은 거는 없는데요. 네. 이런 거죠. 기존에 미국에도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네트워크가 이미 모든 시장을 잠식하고 있을 때 네. 결제 시장을 네. 스퀘어라는 조그만 회사가 나타났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기기를 부착하면 신용카드를 긁을 수 있는 네. 그런 스타트업이었는데 네. 이 스타트업이 페이팔이나 비자카드, 그 마스터카드 수준의 정말 큰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인포메이션 스택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고객의 문제점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레거시 노하우 이런 것들도 물론 고객한테 좋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네. 네. 가상자산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특화된 어떤 니즈를 저희가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네. 두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근데 또 궁금했던 점이요. 이렇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면서 이자율이 꽤나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 이상이었던 걸로, 10%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처음 한 달만. 네, 처음 한 달만. 그쵸. 근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네. 진짜 옛날 얘기 자꾸 꺼내게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적금이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네. 그때 이자율이 몇 % 정도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은주 앵커? 저는 그때 한국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 그때 아마 태어나기 전이었을 수도 그 있어요. 정도 전이구나. 네. 제가 이렇게 그 개그우먼 송은이 네. 님의 이야기를 빌어서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적금에 따른 이자율이 20%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그 어떤 것이 이제 새로 도입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꽤나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가 처음 도입이 되면서 뭐 지금 여기서 샌드뱅크나 아니면은 뭐 우리은행 네. 이렇게 커스터디 사업을 이제 약간 시범 운행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 이런 회사들이 이자율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진입하는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사업에 처음 진출할 때 네. 이 시장 이자율이 과연 말이 되는가? 네.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어플의 그 리뷰, 사용자 리뷰 같은 네. 것들을 보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이자가 나오냐, 너네 네. 뭐 땅 파서 장사하냐 네. 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네. 이 금리는 결국 돈의 값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중 은행들에서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예치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네. 그게 바로 이 시장의 돈의 값인 거예요. 네. 돈이 쌉니다. 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돈이 비싸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돈을 빌려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비싼 값을 치르고 빌려갑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기 그쵸. 때문이죠. 네. 그게 지금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어떤 유동성을 크게 관리하는 그런 네. 기관들이 네. 일반적으로 내고 있는 수익률이에요. 네, 저희가 네. 지금 고객한테 드리고 있는 이자율보다 더 높은 네. 수익률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 안팎의 이자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네. 저희가 뭐 비용을 태워가지고 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은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 굳이 커스터디에 맡기지 않고 개인 투자를 해도 10%의 이윤은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런 역량을 갖추신 개인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그런 개인 트레이딩 역량보다는 네. 이렇게 장기적인 우상향할 수 있는 뭔가 자산에 이렇게 내 어떤 포지션을 오픈하는, 네. 포지션을 가져가는 네. 그런 게 더 맞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의 투자 성향을 일단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수요는 가상화폐 그런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는 가상화폐 그 거래소들이 지금 잘 맞춰주고 있어요. 네. 해외 거래소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꾸준히 모으고 그다음에 모음에 따라서 다른 금융 어떤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것은 맞춰주는 서비스가 아직은 많이 없다는 게 네. 저희 샌드뱅크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샌드뱅크 안에 뭐 다양한 이제 사업이 있겠지만 뭐 스테이킹이 뭐 가장 기본 축을 이룰 것 같고 뭐 담보대차나 뭐 이런 서비스도 진행하시나요? 담보대출은 주로 기관, 법인 고객들 대상으로만 지금은 하고 있어요. 아. 개인 수요는 많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앱에서도 관련 메뉴는 삭제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군요. 예치만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시중 은행들의 이런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도 암호화폐 거래소들 뭐 빗썸과 업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커스터디 사업들을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대부분 리테일 고객, 즉 일반 유저들이세요. 네. 일반 유저들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급 주문 매매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빨리 단기간 수익을 올릴 수 있냐가 중요하지 네. 이거를 안전하게 지키고 뭐 묶어놓고 네. 암호를 뭐 2중, 3중으로 설정하고가 중요하진 않아요. 네. 네.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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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빗썸도 볼트라고 하는 수탁 서비스를 이제 접겠다고 했는데 결국 마진이 남지 않아서일 네. 거예요. 어. 수요가 적고 네. 그렇다고 해서 기관 고객들은 그러면은 과연 빗썸이나 업비트에 그런 대규모 자금을 맡길 것이냐?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다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내놨기 네.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네. 또 이 거래소 육성에 대해서 또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쵸. 이제 특근법이 9월 24일에 시행이 되면은 정리될 거래소들도 꽤나 많은 것으로 보이고 네. 이렇게 거래소와는 함께 하기에는 은행들이 좀 실명 계좌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가상화폐를 통한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시에 은행 측의 책임 회피를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커스터디 시장 진출에는 좀 적극적이지만 그러면서도 약간은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따라서는? 일단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트래블룰이라고 하는 것들을 원래 준수해온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외환의 반입과 반출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금융위와 FIU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이 네. 가상자산의 해외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네. 것이냐라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은행이 자기가 직접 그 고객을 KYC라고 하죠. 네. 네. 고객의 어떤 정보를 모두 이렇게 미리 사전에 검증을 해가지고 이 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네. 그리고 AM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한테 들어온 자금이 이게 어떤 테러 자금이나 네. 아니면은 뭐 더러운 세탁 자금 그런 네. 것들이 아닌가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의 그동안 해왔던 역량을 가지고 판별할 네.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인 거래소한테 어떤 실명 확인기 입출금 계좌를 내주는 것은 네. 그 앞단에 있는 일들은 거래소가 알아서 다 하고 네. 우리는 워낙 게이트웨이만 지원을 해야 되므로 네. 만약에 이 거래소들에서 KYC, AML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네. 네.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너네 은행 뭐 했어? 이런 네. 식으로. 그런 것들이 꺼려지는 것이고 네. 가상자산 수탁 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그동안 해왔던 은행 고유의 업무를 네. 단지 가상자산으로 확장해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뭐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뭐 터키는 아예 정부에서 나서서 이 중앙은행에서 뭐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각국마다 이 커스터디 산업에 대한 좀 이해와 좀 실행력이 다른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좀 해외에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혹은 재밌는 사례들 뭐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미국의 네. 뉴욕 멜론은행이 굉장히 고유한 그 네. 유서 깊은 은행입니다. 네. 거의 거부하지 않았어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거기에서 이제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하겠다고 올해 초에 선언을 네. 했어요. 네. 네. 그
가장 늦게 사실 참여를 한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원래 그 작년 7월 달에 OCC라는 통화감독청에서 네.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을 허용했을 때 네. 뭐 스탠다드 차터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죠. 다 네. 이제 바로 선언을 하고 사업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BNY 멜론이라고 하는 은행이 이 시장에 참여했다는 것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아직도 유럽에 있는 바클레이스라던가 이런 은행들은 가상자산을 고객들이 만약에 다룬다 그러면 계좌를 막아버리는 일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클래식한 거죠.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BNY 멜론 같은 은행이 사실 그런 축에 속하지 않나 싶었는데 가상자산 사업에 전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냥 네. 수탁만 하는 게 아니라 수탁 받은 자금을 운용도 직접 하고 대출도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금융상품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대규모 자금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어떤 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커스터디 산업 자체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많은 그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은행들이 다 뛰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 하나둘씩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전한 투자 문화와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한 지금이라고 느껴집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이게 정말 올바른 접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한테 바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들만 보더라도 작년 7월 달에 OCC라는 곳이 통화감독청이 클리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직접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불법이다, 합법이다의 여부조차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를 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네네. 합작법인을 세우죠. 네. 이제 그 합작법인의 뭐 어떤 신뢰는 뭐 동일하게 은행에서 어차피 투자한 합작법인이니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사실상 사업이라는 게 내가 직접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거라 네.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끌고 나가는 거랑은 어떤 속도나 그런 추진력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은행들은 뭐 정부는 일단 그런 면에서 좀 가상화폐를 확실하게 정의해주고 네. 법적 지위를 네. 그다음에 은행들이 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좀 정의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은행들은 뭐 잘한 것 같아요. 뭐 법적인 어떤 모호성이 있지만 그거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진출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가상화폐를 보관을 하는 법인들은 많은데 네. 보관하는 자금이 아까 법인들은 뭐 몇백억 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어딘가에서 쉽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유원합니다. 그렇죠. 거래소에서 그거를 다 시장가로 긁을 수는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코다나 어떤 합작 그런 커스터디 사업자한테 좀 이 상담을 하면은 네. 사실 그들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법인들이 필요할 만한 서비스를 커스터디 외에도 파생돼가지고 네. 서비스를 네. 제공해 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요. 네. 글로벌한 그런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반대로 말하면은 국내 투자자들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국내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너무 그렇게 사업 진척 방향이 느리다면, 네. 속도가 느리다면, 그래서 다 정부와 그 민간과 은행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좀 네. 국내 커스터디 사업이 빨리 양성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일례로 텍사스주에서는 뭐 현지 은행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을 허용하겠다고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또 우리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기다리기까지 대충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세요? 일단 가상자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네. 야당에서도 네. 국민의힘당에서도 의원들이 되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거의 하루에 하나씩 법안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안들이 뭐 발의되는 것만 가지고 뭔가 결정되는 건 없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의회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양성화를 위해서 되게 계속 언급이 노력을 된다는 게 언급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특근법 개정안에 따라서 거래소들의 어떤 상황이 정리가 일단락되고 나면 나머지 이제는 규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연착륙시킬 것인가 기존 금융권에 어떤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빠르면 내년 아니면은 향후 2, 3년 안에는 뭔가 법적 제도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좀 글로벌 무대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지금 뭐 인프라법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특근법이나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된 이런 법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법률이 많이 제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딱 확립이 되면 될수록 지금 이렇게 등락폭이 큰 이런 코인 시장의 등락폭이 좀 주식처럼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커스터디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만약에 가상화폐 전 세계적인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네. 당연히 커스터디 사업자들도 그렇고 뭐 운용을 하는 기관들도 그렇고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네. 다만 이제 2018년 우리가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그 대세 하락장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네. 그런 시장에서도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만들어냈던 기관들은 존재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커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묶어놓는다라는 네. 개념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묶어놓은 장기적으로 맡겨놓은 자금에 대해서 어떤 이자를 주는 것이 그 이자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네. 아마 그 시중 은행들이 주고 있는 현재 이 저금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그거는 봅니다. 맞죠. 네. 네. 그러면은 여전히 수요는 존재할 것이고 네. 가상화폐 가격이 뭐 잠깐 그 변동성에 주춤할 수는- 따라서 네. 주춤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 통화 대비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뭐 캐나다에서도 BTC 커스터디를 운영하던 뭐 캐나다 금융기관이 뭐 BTC 커스터디 사업을 뭐 내부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전면 중단했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셨을 때 이 커스터디 산업이 더 커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나아가기까지 현재 시장에서 동반하고 있는 이런 리스크들이 큰 제재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해킹 사례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상화폐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냥 순전히 온체인으로만 가동되는 그런 디파이 플랫폼들도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건 사실 기술적인 영역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서 네.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좀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 충분히 노하우를 습득한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에 좀 발빠르게 진출을 하면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일단은 블록체인이라고는 하지만 블록체인이라고 반드시 털리지 않을 해킹당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이해관계자가 다 어떤 보안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져야 하고 네. 네.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것들이 보관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은행들이 들어오면은 조금 더 시장에 확산되는 속도가 저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아 이거 괜찮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은 네.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네.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커스터디 산업 앞으로 비전과 또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그리고 뭐 또 샌드뱅크에 대해서 이야기 남기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덧붙이셔도 되고요.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계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 지금 가장 거래량이 큰 게 글로벌로 USDT라고 하는 거죠. 네. 거의 한 500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2위를 달리고 있는 게 USD 코인이라고 네. 아까 이제 서클 USDT. 뉴스도 잠깐 나왔는데 네. 서클이라는 곳이 발행한 코인입니다. 네. 이제 달러 기반 암호화폐이다 보니까 네. 가치 네. 변동이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 USDT와 USDC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스테이블 코인만 하더라도 네. 글로벌 그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위한 유동성들을 대부분 흡수를 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가상화폐를 내가 뭐 트레이딩하는 목적이 됐건 아니면은 어떤 특정 암호화폐를 내가 사려는 목적이 됐건 어쨌든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램프가 필요합니다. 네. 내가 그 하려고 하는 투자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뭐 국내 거래소 업비트나 코인원 같은 곳에서 내가 원화를 입금해서 뭔가 사거나 트레이딩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네. 그거보다도 가상화폐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바이낸스나 네. 아니면 더 유동성이 큰 그런 글로벌 거래소들에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게 더 편하다. 네. 이동하기도 편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서클 같은 곳들이 글로벌 미국 전역으로 은행으로 확산하겠다 사업 포부를 밝힌 것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에 대한 어떤 역량을 자기네가 이제 미국 전역에다가 세울 은행 브랜치들에 이제 연동해가지고 모든 고객들에게 내 USDC 기반의 어떤 창구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신요리지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은행이 주조차익이라고 하죠. 네. 은행이 돈을 유통함으로써 네. 그 돈의 유통의 신요리지, 수수료를 가져오는 개념. 네네. 그거를 USDC를 발행한 서클도 동일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아.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들도 그거를 원할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하는 CBDC가 됐건 네. 그런 미국에서 만약에 CBDC가 나온다면 네네네. 법정화폐 기반 CBDC가 우리 회사, 우리가 만든 커스터디 사업자 솔루션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된다면은 네. 너무나도 좋은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네. 모든 커스터디들이 아마 여기에 달라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4부에서 전반적인 커스터디 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와주셔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끝나기 전에 투자 고지 한번 해야겠죠. 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정보의 왜 이러죠 오늘? 투자 정보에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 벌써 블록체인 나우 4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을 같은 이곳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항상 약속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